유튜브를 시작하신 게 네. 제가 뭐 15년, 16년 몇쯤에 했으니까 예. 한 5년 된 것 같아요.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와, 이때만 해도 뭐 재테크 유튜브, 부동산 유튜브는 거의 없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저도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네. 그때는 네. 팟캐스트가 유행이었어요. 맞다. 그때는 팟캐스트가 유행이어서 네. 스마트폰이 나온 지 그리 오래 안 돼서 아,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팟캐스트라는 게 있다. 아. 라디오 같은 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는 대부분 다 팟캐스트에 가 계셨고 유튜브는 그리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우리나라는 또 안드로이드가 많이 팔렸잖아요. 네. 안드로이드에는 이제 기본 어플이 유튜브가 딱 박혀 있으니까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누르던 게 2016년, 17년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유튜브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도서관이라는 분이 TV에 나오시면서 유튜브로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게 그때 본격적으로 얘기가 좀 나왔었죠. 벌써 그게 그렇게 오래됐군요. 오래됐어요.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브이람님도 그거 보고 저거다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전에 했는데 아. 그 전에 할 때는 그냥 팟캐스트가 아닌 비주류로 그냥 하는 거였고 네. 팟캐스트도 뭐 그때 뭐 돈이 된다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유튜브도 돈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소통의 창구 정도의 역할 정도였는데 그냥 한 거였죠. 그래서 전 처음에 얼굴도 안 나오고 그냥 PPT 이런 걸로만 하고 아, 진짜요? 그렇죠. 아. 그때는 그렇게 얼굴을 뭐 내밀고 하는 사람 뭐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아. 그냥 약간 라디오처럼 하는 거였었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 네. S사 다니셨던 걸로 네네. 사실 기사도 제가 봤어요. 예전에. 그럼 어떻게 그 좋은 직장을 네. 그만두고 저는 회사 들어가면서부터 네네. 우선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야겠다. 아. 고생은 하더라도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네. 돈을 많이 아껴가지고 투자금을 많이 만든 다음에 네. 빨리 투자 잘해가지고 빨리 나오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일찍부터 하셨군요.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 들어가기 전에 저는 주식을 계속 했어가지고 네. 주식을 가지고 한번 큰 부자가 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회사 들어가니까 바쁘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맞아요. 막 네. 정신없고 네. 야근도 많고 해서 신경 쓰면서 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가치 투자 쪽으로 막 갔었거든요. 네, 이제 좀 신경 안 써도 되는. PBR, PER 뭐 순위 매겨가지고 뭐 개인 펀드를 막 만들어 보고 막 그런 걸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뭔가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게 저는 부동산 주택이었고 다행히 뭐 건설사를 다녔으니까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면 또 엮이는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부동산 투자가 그래도 좀 괜찮게 좀 잘 돼서 다행히 네. 잘 돼서 회사를 좀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한 거였죠. 아니 그 잘 됐다는 게 네. 주식처럼 투자를 했는데 잘 불어난 거예요? 초창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 제가 완전 하락장 때 시작했어요. 아. 완전히 박살난 시장에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회사를 들어갈 때가 2009년인데 2009년 그 4번인데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신입사원 합격 발표 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에 영향을 준다.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막 해고당하고 뽑혔는데 잘려 다녀보지도 못하고 하필 또 건설사였잖아요. 건설사는 더 심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2009년에 신입사원이 됐는데 우린 진짜 운이 좋았다. 막 이렇게 얘기들 하고 타사에 들어간 다른 동기들이 혹시 뭐 너네는 신입사원 추가로 안 뽑냐? 나 잘릴 것 같아. 막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10년도, 11년도, 12년도는 서울이 정말 하우스푸어의 시기여가지고 5대 메이저 건설사들이 다 부도난다. 그때 미분양 10,000채씩 가지고 있었는데 한 채당 1억이라고 쳐도 1조예요.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를 따져보시면 건설사들이 현금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영업이익 뭐 1,000억 될까 말까인데 부채가 1조, 2조예요. 네. 나 팔릴 생각도 없어. 안 팔릴 것 같아. 막 네. 미분양은 계속 터지고. 근데 짓고 있는 건 또 뭐 한 6,000채, 10,000채 있고. 그래서 정말 메이저 회사들이 망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매일매일 집값은 폭락하고 하우스푸어들 어떻게 할 거냐, 뭐 누구가 자살했다, 분양권 5개 가지고 있는 송도두가 투신 자살,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왔고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고 베스트셀러가 막 나오던 시절이었어. 그게 가장 잘 팔렸고.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장에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저는 어찌 보면 가장 저가에 잡을 수 있었다고 또 보는 거죠. 근데 그때 진짜 어떻게 그런 지금 제가 다시 그 당시로 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위기에서 네. 지금은 네. 상승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실거주 위주로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지나고 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하락장 때 오히려 좀 투자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은 소위 말하는 좀 내가 어떤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하단에서 자산 형성을 해서 상승기를 만나면 큰 좀 그렇죠. 부자가 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아까 주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투자를 많이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네. 주식으로 해서 진짜 1년간 신입사원 때 죽어라고 했는데 24%인가 벌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이상은 내가 도저히 못 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주식담보대출이 거의 잘 안 되는 분위기여서 네. 현금은 뭐 그때 한 4천 얼마 있었는데 이걸로 20% 불리면 800만 원이야. 그러니까요. 아, 그 다음에 불리면 1000만 원이야. 네. 이래서 언제 부자 되지? 라는 생각을 막 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쪽을 알게 된 거죠. 이쪽은 300만 원으로 레버리지. 그때 가면 뭐 5천만 원짜리 사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가 있구나 라고 해서 레버리지를 키우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겠다 라는 걸로 시작을 사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월세라는 시장이 있으니까 배당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도 그때 주식쟁이였기 때문에 저도 네. 야 이거 배당으로 생각하면 배당 수익률이 7%예요. 그리고 진짜요? 레버리지는 거의 1200%. 그러니까 약간 선물로 생각한 거지. 이건 10배 뛰기니까 선물 시장이다. 근데 배당이 7%? 근데 나는 소득이 괜찮고 저축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죠.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인하기 시작한 거죠. 꽂혔군요. 그래서 다행히 운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 하락장이 아직 안 와보고 아직 경험을 못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락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하락장 때는 그리고 전국적인 하락장이 오면은 네. 매매가가 아까 네. 말했듯이 막 내려갑니다. 매물이 막 쌓이고 그러면 실거주자들, 이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안 사요. 안 사겠죠. 이분들은 안 삽니다.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공급이 중단돼요. 누가 건설사들이 미쳤다고 집을 짓겠습니까? 안 짓겠죠. 있던 거나 짓지 더 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 신규 공급은 적게 되고 근데 집은 안 살려고 하고 그런데 어딘가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전세 그리고 월세 이런 걸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도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집을 또 줄여서 좀 작은 데로 가려고 하고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락장 때는 오히려 임대차 시장이 좀 탄탄해져요. 오히려 전월세가. 네, 전월세가. 왜냐면 내 입장에서도 굳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집을 네.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전세라는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이게 있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전세가 좀 불안할 수도 있죠.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럼 월세. 그래서 월세 수요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때 잘 고르면 배당 수익률이 괜찮은 물건을 어찌 보면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수요만 괜찮으면. 네.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투자자 마인드로 접근해서 배당 수익률 계산해서 물론 일부러 뭐 월세는 안 맞출 수도 있지만 전세나 이런 걸 껴서 개수를 막 늘려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네. 전세가 막 다시 폭등하는 거예요. 1, 2년 지나니까.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니까 또 매매가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1200%를 썼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하고 막 했었죠.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고 회사를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나와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죠. 제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서부터 네. 최대한 빨리 나와야겠다라고 마음은 먹고 네, 했지만 네, 네. 그래도 7년 다녔어요. 그래도 7년이었군요. 그래도 7년 다녔고 네, 역시. 막판에는 네. 진짜 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특히 우리 회사에서도 좀 고생스러운 현장에 제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진짜 좀 유독 심하게 우리 동기들보다 유독 심하게 좀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었죠. 이게 뭐 투자를 한다고 해서 회사 일을 뭐 무조건 등한시하고 이게 그건 아니고 아니죠. 예. 나도 뭐 받은 만큼은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럼요. 그래서 뭐 받은 정도를 하는데 너무 이제 빡센 현장에 있어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네. 그래도 네. 근로소득이라는 게 그럼요. 기반이 되지 않으면 네. 저는 아까 레버리지 막 1000%, 막 2000% 이렇게 썼거든요. 네. 이걸 유지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7년 정도 7년 정도. 한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안정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거지. 무작정 뭐 그만둔다고 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이 너무 네. 공감이 되는 게 네. 진짜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무시를 할래 할 수도 없는 것도 정말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초반 시드머니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회사랑 병행 불가한 건 아니잖아요. 월급쟁이로서. 제가 보기에는 열채 정도는 네. 회사랑 충분히 병행이 가능해요. 열채 정도는? 열채 정도는. 왜냐면 이 임차인들과의 어떤 그 일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보통 이제 전세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인한테 뭐 전화 잘 안 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열채라고 해봐야 전세가 2년에 한 번 계약이니까 2년에 10번 계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그래도 한 번이구나. 뭐 2달에 한 번 정도니까 네. 아니 뭐 엄청 바쁜 건 아니죠. 그렇죠. 솔직히 네. 주식에 비하면 정말 쉬운 거고. 네. 근데 한 20채 넘어가면 솔직히 좀 버겁습니다. 그러네요. 20채는 한 달에 한 번씩 막 해야 돼요. 그러네요. 막 휴가 내서 가기도 이거 안 그리고 한 되는 30채 정도 되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 네. 근데 뭐 10채 이상 사는 분들이 사실 극히 적고 대부분 뭐 2~3채 정도 사시는데 2~3채면은 뭐 다니면서 널널합니다. 사실 널널해요.
가서 맨날 뭐 전구 갈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거의 연락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연락할 일도 없고 서로. 음.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자산을 형성하면 또 회사 일에 또 집중도 잘 돼요. 맞아요. 오히려 요즘 분들이 일 못 하잖아요. 네. 지금 회사 다니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벼락거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회사 일을 내팽개치고 뭐 투자하러 간다 막 이러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더 마음이 조급하고 스트레스 네. 받으니까 회사 일도 안 잡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쪽은 회사랑 병행하기는 되게 좋아요. 일 자체가 막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주식은 오늘 그리고 내일 가격이 막 바뀌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눈 뜨면 바로 네, 맞아. 켜야 되잖아요. 네. 눈 안 뜨고도 막 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은 절대 그렇지 않고 그렇죠. 네. 한 2달에 한 번 정도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한번 전화해보면 뭐 이렇게 뭐 자주 전화하냐고 그러는 시장이어서 맞아. 좀 한결 좀 낫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싫다기보다는 뭐 네. 이제 뭐 좋진 않았는데 너무 빡세서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엔 되게 좋아졌어요. 요즘엔 정말 부럽더라고. 요즘에 52시간 이런 거 되면서 맞아요. 정말 좋아졌다는데 그 전이셨구나. 직전이었습니다. 직전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좋은 시절은 제가 못 겪었는데 요즘엔 많이 건설업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술도 안 먹고. 그래서 직장을 나오신다고 하셨을 때는 네. 주변 뭐 동기나 아니면 뭐 가족이나 반대는 없었어요? 너무 좋은 직장에. 반대 많았죠. 반대 많았어요? 반대 많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음. 아마 지금 좋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 어떤 사정이든지 심적으로나 어떤 체력적으로나 되게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버는 어떤 돈, 연봉만 더 중시를 해서 내가 힘들고 뭔가 고생한다는 거를 그분들도 알긴 알죠. 알지만 야 네가 그만두면 맞아요. 딴 거 해서 이 정도 벌 수 있겠냐. 다들 고생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전업으로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고 맞습니다. 특히 저는 결혼도 한 상태였고 애도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 그래서 반대로 저는 역설적으로 투자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설득을 해야 돼서 야. 투자를 진짜 막 미친 듯이 한 거죠. 퇴근하고도 막 계속 공부하고 해서 이걸 진짜 잘해야지만 내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딸린 식구도 있는데 네. 우리 애는 막 이제 1살, 2살이어가지고 뭐 애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려면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은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힘들었고. 퇴근할 때 11시 반에 퇴근할 때, 뭐 12시 반에 퇴근할 때 커피에 종이컵에다가 맥심 막 3개를 타서 막 걸쭉한 그 커피를 먹고 퇴근했어요. 밤에. 밤 11시 반에 커피 3잔 먹는 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뉴스 보고 막 지도에 노선도 그리고 막 그런 걸 했었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그땐 되게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서 잘 설득이 됐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내가 아직 유의미하게 투자의 어떤 성과가 안 나왔는데 그만두려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회사 다니면 뭐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더 있어가지고 한두 채 뭐 예를 들어 뭐 주식이면 뭐 약간 한 1, 2년 해보고 나 이거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특히 요즘 결혼도 안 하셨으니까 혼자서 그냥 막 나와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유의미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준으로 한번 최대한 어떤 근로소득 안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도 너무 뭐 고생 많았고 그래 이 정도까지 네가 잘한다면 한번 해봐 라고 인정을 만약에 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하고 나올 수 있으면 사실 더 좋기는 좋아요. 왜냐면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로 바로 딱 투자 시장에 던져지면 사람이 멘탈이 막 흔들립니다. 맞아요. 마찬가지겠지만 회사 나오면 돈 안 쓰고 아낄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나오면 바로 10시 반에 눈 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비용은 더 나가요. 막 오히려 쉬니까 더 뭐 밥 먹으러 다니고 막 아무도 뭘 하는 사람 없으니까 돈을 더 쓰고 더 나태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시간을 막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각자 잘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유의미한 성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저는 이제 사실 회사 다니면서 계속 네. 제가 당장 회사를 나가도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만들어 놓고 나가자는 게 목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은 직장 다니셨다가 나온 분들 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뭔가 준비해 놓고 그렇죠. 나왔다.
더 겁이 많으세요 다들. 그럼요. 절박한 네. 만큼. 겁쟁이에요, 다들. 네, 진짜 그 겁쟁이라서 더 열심히 살고 그럼요. 네. 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잘 되는 분들이 또 어떤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뭐 회사 2년 다니고 나와서 뭐 창업해서 얼마 벌었어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나와서 안 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고 어쨌든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다면 투자금이 지금 계속 생겨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우선 유의미하게 투자를 좀 잘한다, 이제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나오셔도 그렇게 늦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늦지 않다. 네.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추워요. 진짜 되게 춥더라. 네, 맞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어차피 비슷한 길을 걷고 있거든요. 네. 직장 다니다가 나와서 유튜브도 하고 네. 있고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너무 잘 운영하고 계셔서 궁금해요. 네. 그래서 성공 비결을 뭐 어떤 게 진짜 포인트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도 뭐 네.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냥 유튜브를 한 거를 네. 그냥 했거든요. 계속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도 합니다. 네. 뭐냐면 그냥 했다. 이게 김연아 선수가 얘기했던 건데 아, 뭐 훈련 많이 하면 힘들지 않나요? 뭐 훈련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되는 길을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되는 길.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객관화를 할 필요는 우선 있을 것 같고 안 되는데 그냥 하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네. 이 유튜브가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제가 다른 데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돈을 벌려고 하면 잘 안 되고 맞아요. 그냥 이걸 잘하려고 하면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잘하는 유튜버가 되시면 돈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냥 했어요. 그냥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우선 계속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행히 어떻게 운때가 좋아서 또 유튜브 시장이 커지면서 뭐 구독자도 늘어나고 하긴 했지만 된다고 내가 믿고 내가 이 길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으시면은 돈이 안 되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잘해보세요. 잘해보면은 나중에 언젠가 빛을 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저보다 큰 분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었어요. 없진 네.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는 안 하고 접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누군가는 또 커지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안 하느냐? 결국에는 그냥 내가 된다고 믿고 그냥 하는 거죠. 계속. 네. 그러면은 뭔가 답이 또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꾸준함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돈이 잘 안 될 수가 있을 때 맞아요. 그때 이게 많이 멘탈이 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뭐 하는 건 좋겠지만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게 좀 어렵다면은 주식이든지 뭐 부동산이든지 맞아요. 뭔가 그 외에 뭐 어떤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하면 좀 난데 맞습니다. 이걸 완전히 전업으로 올인해버리면 돈이 안 되니까 맞아요. 더 약간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막 컨텐츠 만들려고 하고 맞아요. 막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찬찬히 설계를 좀 잘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한다. 계속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불남님이 처음 유튜브 시작하실 때나 아니면 네. 직장 그만두실 때 네, 그때 목표가 있었을 것 같고 네. 지금은 이제 또 달라지잖아요. 사람 맞아. 마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포스트잇에다가 항상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막 써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코팅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그 지갑에 넣고 다녔었는데 다행히 그 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 그 목표를 세운 거는 그래도 금방 이뤘어요. 다행히 너무 하락장 때 시작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투자가 좀 잘 돼서 금방 이뤘거든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몇십억 벌기 뭐 이런 어느 거였어요. 지역에 뭐 살고 네, 예를 네. 들어 뭐 어떤 취미도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이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또 포스트잇을 또 만들었어요. 두 번째. 네, 그러면서 이제 목표를 계속 만들어서 나갔는데 네.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어느 정도 수준을 달성하면 네. 여기서 멈추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막 치고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말하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이제 선배인 어떤 형인데 그 분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해라. 어차피 조만간 끝난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업종이든 뭐든.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어떤 길을 찾아서 이걸 접고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하다가 힘이 떨어져서 이 채널이 망하든지
할 거기 때문에 네가 굳이 일부러 멈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 할 수 있을 만큼 최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뭐 더 다른 길이 보일 것이고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서 깨달음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야. 혹시 그분이 유튜버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유튜브는 아닌데 아. 다른 분인데 뭐 훨씬 부자시죠. 아. 훨씬 부자고 그분도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똑같은 고민을 그렇구나. 하는데 이런 고민 자체가 사치라는 거죠. 우선 이거를 할 수 있을 만큼 해보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하겠지만 나중에 다 고민이 오거든요. 맞아요. 꽤 많은 유튜버들이 잘 되는데 접고 그냥 폐업하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는 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잘 나가시는 유튜버분들 똑같은 얘기를 하신 네. 거예요. 제가 그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성공 다 하시고 누릴 네. 거 다 누리실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면은 어차피 내가 최선을 다해도 네. 이제 나는 가라앉는 순간이 올 걸 알고 네. 있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가 어차피 올 거를 네, 네, 네.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는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올 그러니까요.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러주실 때 네. 열심히 그래서 옛날에 다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죠? 모든 건 다 쇠락할 때가 오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잘 되는 사람 보면 항상 네. 그 사람이 뭔가 되게 쉽게 갔을 것 같고 그냥 이룬 것 같고 그런데 네네네. 만나거나 아니면 얘기 들어보면 절대 그런 건 그럼요. 없잖아요. 네. 근데 부일남님도 분명히 성공과도 달리시는 과정에서 매너리즘이나 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매너리즘이든 위기감이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많았고요.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막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죠. 제가 투자한 지가 거의 이제 한 11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까도 말했듯이 여긴 주식방송이니까 선물을 12년 동안 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마음이 막 썩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이 투자라는 건 절대 결과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음. 과정 안에는 되게 막 복잡하고 막 고통스러운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너무 다행히도 우리 아내랑 같이 둘이서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저 부동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서류를 막 우편으로 보내거나 네. 계약서를 뭐 도장을 그쵸, 찍고 막 보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회사에 얽매여 있으니까 이걸 다 대행을 해줬거든요. 만삭인데 막 우체국 가고 아이고. 막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해서 좀 다행이었죠. 다행히도. 근데 혼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혼인데 혼자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결혼했는데 뭐 남편이나 아내가 전혀 안 도와줘. 아니면 거꾸로 막 반대를 해. 근데 막 내가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혼자 한다? 그럼 정말 힘들거든요. 외롭죠. 이 투자라는 거는 진짜 외로움과의 싸움이거든요. 투자를 아주 잘하게 되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좀 외로움이 덜해지는데 그 전까지 맞아요. 내가 투자를 잘한다는 게 인정이 안 될 때까지는 그냥 고독한 길을 가거든요. 나 혼자 가야 돼요. 주변 사람들 다 나를 막 비난하고 막 걱정해준다고 하면서 저주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저 진짜 너 그러다 죽는다, 자살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걸 걱정이라고 해주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도대체? 왜 아파트 왜 30개 왜 사? 너 그러다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나중에는 나 이번에 뭐 살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아? 라고 막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변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딱 한 명이라도 같이 뭔가 하는 친구라도 뭔가 같이 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훨씬 낫거든요. 정말로. 그냥 뭐 과자에 소주 하나 놓고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누가 옆에서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나셨잖아요. 그럼요. 네. 저도 네. 너무 공감되는 게 저 네. 와이프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꼭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프가 아니더라도 네, 진짜 맞아요. 정신적이든 뭐 같은 뭐 친구라든지 네, 네, 네. 뭐 나보다 조금 더 빨리 간 뭐 형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네. 누가 있으면 네.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래 괜찮아라고 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보통은 옆에서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맞아요. 그만 욕심내라. 그만 좀 쉬어라. 막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쉬고 싶어지는 거지. 맞아요. 예. 아니 심지어 저희 부모님 만날 때마다 그래요. 예. 주식 위험하다. 너 망한다. 우리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그쵸? 우리 부모님도 똑같아요. 그만해라. 욕심내지 마라. 네. 그만해라. 왜 그러냐. 만나 뵐 때마다 속상해요. 이제. 그렇죠. 네. 힘 빠진 얘기 부모님도 하시니까. 뭐 좀 이렇게 더 하셨으면 혹시 돈 있으면 좀 주식도 했으면 좋겠고 한데 네.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사실 진짜 혼자만 하는 건 힘드니까. 이거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 정말 많을까? 저는 솔직히 좀 잘 의문이에요. 약간 혼자서 하면은 내 어떤 포텐셜에 반도 못하고 아마 끝날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튜버들 관리자 소속사 같은 곳이 있잖아요. 네네. 저도 예전에 제안이 왔을 때 네. 유튜버들 정신적 관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주요 업무 중에 멘탈 관리. 멘탈 관리해준다고 제가 그런 건 필요 없는데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그럼요. 거예요. 왜냐면 네. 유튜버들이 혼자 1인 채널이니까 악플이나 뭐 이런 그럼요. 거에 무너져서 진짜로 접으신 분도 많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혼자 막 골방에 갇혀서 그러니까요. 편집도 하고 막 촬영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카메라 하나 보고 이러고 떠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부터 좀 해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런 질문에 항상 명확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축, 네. 그다음에 공부, 결단. 저축, 공부, 결단.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국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저축, 공부, 결단을 세 개를 다 해야 되고 순서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막 뒤죽박죽 하거든요. 저축이 1번이고 저축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인 걸 가지고 결단을 내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결단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돈을 뭐 얼마 안 모았는데 그냥 나 인생 한번 걸어본다 해서 뭐 유동성이 엄청난 뭐 변동성 엄청난 투자를 막 한다거나 반대로 그냥 공부만 하는 분도 있어요. 저축도 안 하고 결단도 안 하는데 그냥 계속 어떤 책을 본다거나 계속 그냥 어디 뭐 세미나를 따라다닌다거나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냥 장기 수강생 같은 거죠. 장수생처럼. 그리고 저축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공부는 안 하는 거죠. 그냥 저축을 하는 거죠. 나중에 뭔가 사야지라고 하면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축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고리타분한 얘기 같겠지만 20대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가. 대신에 젊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다 20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고생을 했으니까 무언가를 갖게 된 거고 그걸 가지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뭘 소유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분들이 내가 지금 늦었다라고 해서 결단을 막 하는 거예요. 공부만 막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200만 원을 가지고 막 5천만 원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뭘 해봐야지.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저축을 좀 했으면 싶어요. 뭐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최대한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뭐 내가 공부하는 만큼 조금 소액 투자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저축을 무시하고 무조건 불린다. 1000% 뭐 2000% 벌겠다 라는 식으로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축하는 기간 동안 공부를 같이 하시면 그냥 이론적인 공부만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장도 필요합니다. 그냥 보는 거랑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겪는 거랑은 완전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자산 투자는 사고 나서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하면 조금이라도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그 확신이 생기는 길에다가 결단을 해서 밀어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이걸 해서 성공하면 그때 자신감이 생겨서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세 단계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대 분들 특히 뭐 제가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저축해라. 근데 저축만 하지는 말라. 공부하고 항상 결단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이 3박자가 네. 동시에 이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제 공부를 다 끝내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안 근데 돼요. 지금 이제 하나씩 빠져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현금이 1억 5천 있는데 네. 뭐 해야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은 어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저축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동안 무언가를 했었어야 돼요. 맞아요. 공부도 하고 네. 결단도 했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좀 겁이 나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좀 기다린 거죠. 기다리면서 너무 많은 돈을 모아버린 걸 수도 있어요. 저축을 오래 하면 기회를 잃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채널 운영하고 계신 부일남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